먹었을 때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처해야 돼? 미국은 먼 얘기고 미국은 자기들이랑 별로 이거 위협이 아니죠. 너무 먼 곳이니까. 북한은 항상 중국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기본적인 정책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92년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예, 남한과 중국이 국교를 수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 애들은 뭐라고 했나요? Greatest betrayer. 그 보고서에서 그렇게 써놨어요. Greatest betrayer. 최대의 배반. 예? 북한 애들은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배반을 당했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들은 이걸 최악의 배반 사건이라고 북한에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만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어떻게 됐나요? 중국에서는 이 모든 보고서를 올리는 게 사회과학원이에요. 베이징에 있는. 여기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수없이 많은 보고서가 올라가요. 지금 북이 미국과 손잡으면 우린 끝이다. 이건 최악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 보고서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무조건 먼저 시진핑 만나야 된다. 이걸 올려요. 여러분, 김정은이 2011년에 김정일이 죽으면서 권좌에 오릅니다. 2018년이에요. 지금 상황은. 2018년까지 시진핑과 몇 번 만났을까요? 2011년에 정권을 권좌에 오르고 거의 7년 후죠? 2018년이면 몇 번 만났을까요?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것도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정을 안 한 겁니다. 중국에서. 왜? 장성택을 죽이죠? 장성택은 뭐로 알려져 있나요? 대표적인 친중파죠? 그 다음에 김정남을 죽이죠. 김정남을 죽인 데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진핑 입장에서. 왜? 김정남 경호를 누가 했나요? 중국 애들이 했대요. 근데 김정남 어떻게 죽였죠? 공항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죽였잖아요. 이걸 시진핑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무심한 관계가 아니라 엄청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과학원에서 계속 보고서가 올라오고 무조건 먼저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나요? 김정은을 최고 예우로 베이징에 초대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설주랑 손잡고 가잖아요. 네? 기차 타고 가죠? 미국 대통령보다 더 화려한 의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네? 그게 모든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중국의 다급함. 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6번을 만납니다. 그 책에 보면. 아무튼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은 지금 전략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걔들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손잡고 중국에서 떼어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최선이다라는 게 지금 돼 있고요. 그게 사실은 공식화됐어요. 미국은 정책이 공식화될 때 먼저 뉴욕타임즈의 어떤 형식이든 보도나 칼럼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 뉴욕타임즈 칼럼이 아주 징후적인 그런 칼럼이에요. 그 칼럼의 제목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트럼프 킴 파트 2. 파트 1은 끝났죠. 지난번에 하노버 싱가포르 끝났죠. 파트 2예요. Could shake up the world. shake up the world. shake up.
세계를 뒤흔들 거다. 얘네들 파트 2가 제2막이 세계를 뒤흔들 거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려요. 거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전문가예요. 미국의 전문가애들이 둘이 같이 썼는데 이렇게 주장을 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과 수교하는 게 greatest benefit 이렇게 써놨어요. greatest benefit 최대 이득이다. 이득이라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되어 있는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며 여기서 생긴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썼어요. 제가 거의 그대로 옮긴 거예요. 지금 미국 쪽은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지. 말하자면 오바마 바이든의 전략 스트래테직 페이션스에서 완전히 바꾼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북한을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상당 부분 얘들이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가 되자마자 첫날 뭐라 해요? 첫날, 취임 첫날. 뉴클리어 파워. 우리 방송에도 굉장히 아주 주목해서 얘기를 했죠? 취임 첫날. 북한은 핵보유국이야.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사실은 의도적으로 흘린 거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또 뭐라 그래요? Big Nuclear Nation.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Big Nuclear Nation. 거대한 핵 민족이야. 이런 말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대체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 김동기 변호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김정은과 미국이 만나서 트럼프가 만나서 아마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죠? 만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년쯤 이재명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북미 국교를 맺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교 수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미 간에. 그렇게 되면 냉전 끝나는 거죠. 냉전이 완전 끝나는 거고요. 아마도 내년 10월에 트럼프, 이재명, 김정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노벨 평화상 받는 거죠. 트럼프가 단독으로 받는 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받는다면 셋이 같이 받아야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 상태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나리오대로 가면 무조건 노벨상은 당연히 여기에 줘야죠. 지금 80년 동안 냉전 체제로 이렇게 고통을 받은 나라의 평화가 왔다면은 그건 뭐 노벨 평화상의 의도에 맞는 거죠.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별로 즐겁질 않죠?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뭔가 찝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찝찝한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는 가장 트럼프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트럼프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은 사람 누굴까요? 가장 관심 많은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계속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이미
힐러리 클린턴과 붙었을 때, 그때 둘이 붙었죠? 트럼프 일기 되기 직전에 미국에서 나온 가장 베스트셀러가 바로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이에요.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당시에 가장 큰 베스트셀러였고요. 이 책을 대표집필한 게 바로 밴디 리예요. 밴디 리. 이름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한국계예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예.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예요. 이 밴디 리가 그러한 책을 단독으로 쓴다는 건 너무 위험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일대,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 20명이 같이 썼어요. 그걸 대표집필한 게 밴딜리,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저는 이 밴딜리도 정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왜 밴딜리가 이런 거 썼을까요? 우리가 금방 그 의도를 추측할 수 있죠? 한반도에 위기가 생기면 군사작전권 누가 쥐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쥐나요? 미국 대통령이 쥐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 어떤 자예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 에? 거기에 대해서 쓴 거예요. 와, 정말 나는 그 밴딜리가 그 힐러리와 붙을 그 무렵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정말 애국자죠. 에? 그 밴딜리의 경고가 현실화될 뻔한 거예요. 2017년 9월 말에 전쟁이 터질 뻔한 거죠. 그게 안 터져서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밴딜리와 아까 말한 제임스 매티스, 이런 인물들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선악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국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요? 이제부터 이 세상의 변화를 조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패권의 변화예요. 패권의 변화. 여러분, 1945년에 미소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거대한 패권 국가가 경쟁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때요? 1991년에 그 한 축이었던 소련이 붕괴하고 해체되죠? 그러니까 이제 G2에서 G1이 된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패권 국가만 존재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게 벌써 35년 전이에요. 미국의 단독 패권 시대가 계속돼 온 거죠. 그러다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G0죠. 미국 패권 끝났어요. 미국 패권이 끝났는데 새로운 패권은 지금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새로운 패권 국가로 전 세계가 보는 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은 패권 국가의 역량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혼동과 혼란은 바로 G0라고 하는 일종의 공위기의 혼란이에요. 하나의 패권이 사라졌는데 새로운 패권은 등장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공위기란 표현을 씁니다. 인터레그눔. 지금이 바로 딱 인터레그눔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패권입니다. 패권. 패권이 뭔가요? 뭐가 패권인가요? 패권이란 말은 헤게모니란 말을 번역한 거예요. 헤게모니. 예? 미국이 패권적 지배를 해왔다. 이 말이 뜻하는 건 뭔가요? 네, 패권적 지배란 말은 바로 패권은 동의에 의한 지배예요. 동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건 패권적 지배가 아니에요. 미국이 강력한 지배를 지금까지 80년 동안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동의에 의한 지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국가 이런 걸 옹호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가 지배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거예요. 에? 그래서 미국의 패권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미국의 지배는 단순히 군사력 우위를 가지고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패권적 지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패권적 지배의 역사는 지속적인 패권의 붕괴의 역사죠. 이 패권이 계속 붕괴되어 온 거예요. 제일 결정적인 첫 번째 패권의 붕괴는 뭐겠어요? 바로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 이게 결정타예요, 사실은. 초기 패권이 무너지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자유세계를 수호해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조그만 제3세계 국가를 약탈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에 불과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전 세계인들이 깨달은 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온 세계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했죠. 예? 한국만 유일하게 그런 전쟁에 지상병을 파병했어요. 연인원 32만 명. 박정희가.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 지상병을 파병한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없습니다. 한국이 유일해요. 이것도 몰라요, 대부분이. 정말 그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현대사를 아예 안 가르치니까. 지구상에 베트남에 지상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전 세계가 다 반대했죠.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당시에 있었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한국군의 상황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북한군의 상황과 유사해요. 북한군 어떻게 봐요? 전 세계 조롱거리죠? 그렇지 않나요? 북한군 실제로 왜 갔어요? 거기 용병으로 간 거죠? 외화벌이로 간 거예요. 한국군 왜 갔습니까? 당시에?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린 뭐라고 배웠어요?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저 베트콩들, 우리가 물리쳐야 되니까. 공산 베트콩들, 물리쳐야 되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자유를 지켰다.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 논문에서 썼어요. 왜 한국에만 6.8 혁명이 없었는가? 베트남 전쟁에 맞서서 전 세계가 봉기한 게 6.8 혁명이에요. 한국에만 없어요. 한국은 오히려 베트남 전쟁에 지상병을 파병한 유일한 나라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가 왜 병들었는지를 근원에서부터 보려면 베트남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근원이에요. 지금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한홍구 교수라고 있어요. 한홍구 성공회대. 이분이 쓴 게 아주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박태균 교수라고 있어요. 서울대 국사학과. 이분이 쓴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네, 성신여대 교수가 있어요. 홍 교수인데 그분이 쓴 베트남 전쟁 좋아요. 네, 홍성률이죠. 홍성률 교수. 그 세 분께 다 좋아요. 한 권만 읽으시면 돼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 너무 몰라요. 아무튼 미국은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처음으로 헤게모니 지배에 심각한 타격을 얻어요. 이놈들이 무슨 자유세계 지키는 놈들 아니네. 이놈들도 결국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에 불과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타는 언제일까요? 예,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예? 아버지 부시는 좀 나아요. 아들 부시보다는. 이 아들 부시는 완전히 정말 트럼프의 전의 모습이죠. 거의. 예? 트럼프를 일종의 예고하는 그러한 인물이죠. 예.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이거로 들어간 거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미국은 헤게모니적 지배의 결정타를 맞습니다. 미국을 신뢰한 나라가 없어요. 도덕적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이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뭐겠어요? 바로 흑인 대통령을 세운 거예요.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세운 겁니다. 8년 동안 오바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도덕적 권위가 일정 정도 회복됐죠. 네? 그러나 헤게모니 붕괴의 흐름을 막지는 못한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지금 이런 괴물이 등장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예 그런 자기들 동맹국과 주변 국가의 지지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 헤게모니의 종언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미국 헤게모니 끝난 겁니다. 트럼프 자체는 헤게모니를 복원할 의사도 없어요. Make America Great Again. 요게 지금 트럼프를 만든 구호죠?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네 단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맞습니다. Again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트럼프는 이미 미국은 망했다. 그러니까 다시 망했으니까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미 미국의 정서가 그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패권의 붕괴는 여러분 죽더라도 장렬한 죽음도 있잖아요. 죽음 자체가 너무 그야말로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런 죽음도 있죠. 근데 지금 미국 패권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죠. 너무나 너절한 죽음이죠. 예? 뒷골목 양아치들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패권의 붕괴가 이렇게까지 비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 못했죠. 지금 미국의 죽음입니다. 미국이 죽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칼럼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예. 정말 이건 역설이다. 예? 그러니까 도널드